자, 오늘도 몰랐던 이야기 들어가시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요새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백두산도 혹시나 분화가 촉발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백두산 폭발로 땡땡이 멸망했다는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있는 캄차카 반도라는 곳에서요,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요, 현지 시각 8월 2일자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인데 저 희뿌연 연기가 아주 끊임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기둥인데요. 그 높이만 무려 6,00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용암까지 흘러넘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아니,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이덕지 평론가. 그런데 이게 무려 600년 만에 폭발 현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이제 화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셨던 그 화산의 경우에는 최소한 450년에서 6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분할을 하고 잘 자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분할을 했고요. 무서운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화산들이 또 연쇄적으로 계속 분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7개의 화산이 분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화산재 때문에 지금 한국행 비행기도 막 우회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캄차카 반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 비행기 노선들이 좀 멈추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비행기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저 근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저 화산재는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뚫고 가는 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비행기가 이런 항공기들이 태평양을 건널 때는 좀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비상 착륙을 해야 되고 승무원들의 어떤 시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네. 문제 때문에 다른 곳을 우회하는 경로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이런 예.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이게 화산 폭발 사흘 전에 러시아인데요. 저렇게 강진이 막 있으면서 도로 위에 차량들도 옆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에 파편도 쏟아지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급히 대피하기도 합니다. 집이 흔들리고 마트에 저렇게 음료들은 쏟아지고요. 게다가 최대 4m의 저렇게 초대형 쓰나미까지 바닷가로 몰려오면서 배가 부서지고 또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저 강진이 그러니까 사흘 전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홍태민 교수님. 그럼 이게 화산 폭발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전조 현상이라 볼 수도 있고요. 저게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 지진과 화산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서요. 예. 큰 지진이 발생하면 인접한 화산의 활동이 가속화되거나 또 화산이 발생하면은 지진이 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네. 규모가 8.8로 1900년 이후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역대 6번째로 큰 아주 대형 지진입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캄차카 반도뿐만 아니라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많은 화산들이 있는데요. 네. 그 화산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큰 지진이 발생하면 강력한 지진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지진파는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마그마방을 통과하게 될 때 마그마방에 심한 압력을 주게 되고요. 네. 이 압력을 가하게 받게 되는 이 마그마방 내에서는 압력 증가로 인해서 기포가 만들어지고 그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상승하면서 화산 폭발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마치 우리가 그 우유곽 안에 들어있는 우유를 생각하시면요. 그 우유를 심하게 흔들게 되면은 예. 우유곽 안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우유곽이 팽창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마치 지진파가 이 마그마방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유곽을 흔드는 현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캄차카 반도에 연이어서 이 화산 폭발이 이뤄졌는데
이런 일이 이번만은 아니고요. 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고 2004년도 수마트라 대지진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 지진과 또 화산 폭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곽재석 교수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불의 고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대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뭐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곤 하지요. 예. 태평양을 쭉 돌아가면서 고리 모양으로 산이 많이 생기거나 땅이 많이 변하거나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지구의 겉면이 흔히 판 모양으로 네. 물 위를 떠다니는 접시 같은 그런 판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판 구조로 되어 있다는 판 구조론 뭐 이런 것이 요즘 정설로서 널리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지구의 겉면을 이루는 여러 개의 판들이 마침 이 태평양 주변에서 서로 네.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지각 활동들이 활발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별명 비슷하게 불의 고리라고 부르게 된 좀 간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1960년대에 전설적인 미국의 칸츄리 가수죠. 조니 캐시가 히트시킨 노래 중에 링 오브 파이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뭐 사랑 노래긴 한데요. 네. 마침 그게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 같은 곳에서 불의 고리라고 하면 좀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좀 환태평양 조산대를 뜻하는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면 60년대 흘러간 칸츄리 히트곡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유행을 하게 되어서 좀 굳어졌는데 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런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관찰되는 것이 이번에 일어난 뭐 캄차카반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 서부라든가 남아메리카 서부 지역 이렇게 우리가 지진하면 많이 떠오르는 지역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예, 뭐 지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뭐 90%, 큰 화산의 80%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의 고리의 중심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또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진이나 화산 폭발이 자칫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이덕수 평론가. 근데 우리 한반도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화산들이 있잖아요. 네, 좀 쉬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개의 화라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사화산, 휴화산, 화라산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지질학적으로는 휴화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요. 네. 최근 10,000년 이내에 분화했던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화했었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화라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백두산이 있고 또 한라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울릉도가 있습니다. 울릉도. 그런데 뭐 백두산은 좀 자세히 우리가 좀 다뤄보겠지만 네. 제주도의 경우에는 좀 신기한 것이 뭐 기록마다 달라요. 꽤 예전에 멈췄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니까 5,000년 전에도 분할했었다, 뭐 3,500년 전에도 분할했었다. 네. 그때 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무언가 분화하는 모습을 봤을 거다. 뭐 꽈강하면서 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분화가 아니었을지라도 화산의 분화의 어떤 기록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글로 된 기록은 아닐지라도요. 또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 아래쪽에 어쨌든 마그마 방은 있고 거기에 마그마 방에 계속 마그마가 공급된다는 거는 언젠가는 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뭐 진동이 있다든가 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울릉도 근처에서도 뭔가 지질학적인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화라산으로 분류도 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백두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화라산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2025년, 그러니까 올해예요. 대폭발설이 돌고 있어요? 백두산 대폭발설 이건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그러니까 9세기에 백두산이 네. 한번 굉장히 크게 폭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요거가 딱 그 9세기 그때 일어난 폭발이라 10세기 그때 딱 일어난 거라고 해가지고 900년 되니까 10세기죠. 네. 10세기에 굉장히 크게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밀레니엄 대폭발, 뭐 밀레니엄 대분화. 아, 그러니까 이런 100년 식으로도 전 1925년 저 때요. 네, 1000년 전 946년 저 때가 네. 이제 밀레니엄 대폭발인데요. 오. 저 때 일어났던 폭발이 정말 인류의 역사 이래 유례가 없었을 정도로 저거보다 더 큰 폭발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는 예. 몇 번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도 드문드문 그러니까 946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도 드문드문 백두산의 활동들이 자주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100년 주기로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한 1,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네. 어떤 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짐작이 좀 이야기로 변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10,000년 이내에 폭발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활발한 화라산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셨는데 네. 1000년 정도의 기간이면 이 지질 연구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지구의 46억 년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뭐 사람의 경우에는 1000년의 사랑이다라고 하면 되게 긴 사랑이지만 네. 예, 화산 입장에서는 지구 입장에서는 1000년이면 되게 금방 사귄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근래에 90년대 이후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예. 백두산 지하에 마그마 방이라고 하는 용암이 저거요? 분출될 수 있는 이 마그마 덩어리가 모여 있는 지역이 예. 10km, 20km, 27km, 32km 지하에 대략 한 4중으로 4군데 정도 마그마 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폭발하고 분출한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폭발 규모도 크고 피해도 크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백두산은 그 위에 천지라고 해서 네. 커다란 이런 호수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폭발에 더 큰 피해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실제 최근 몇 년간에 그러니까 백두산을 둘러싸고 화산 폭발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 일종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진짜 폭발 징후일지. 첫 번째 뭘까요? 보면은 백두산 정상에 나무가 말라간다고 해요. 어떤 나무가 말라간다는 거죠? 실제로 분화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 맞는데 예. 예를 들면 나무가 말라간다고 해서 곧 분화한다라고 이제 1대1로 연결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2003년에 그때 굉장히 백두산이 여러 가지로 지작적으로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때 정상으로 갈수록 나무들이 좀 말라 죽어가는 것들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라 죽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화산은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래쪽에 네. 마그마가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마그마가 공급되니까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 원래 녹아 있었던 화산 가스들이 지표면을 통과하면서 바깥쪽으로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화산성 가스의 양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더 높아지게 되면 네. 나무들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2003년쯤에 좀 활발하게 됐을 때 여기저기 뭐 화산성 지진도 증가를 하게 되고 구구구 하면서 뭐 약간 틈도 생기고 했겠죠. 그때 네. 나왔었던 그런 화산성 가스들 때문에 나무들이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곧 임박했다. 좀 있으면 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당장 뭐 화산성 가스 때문에 뭐 고사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갑자기 오늘부터 내일부터 갑자기 1년, 2년 안에 네. 갑자기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징후가 어떤 게 포착이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징후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이 부풀어 올랐다. 아니, 백두산이 부풀어 올라요? 네, 그 활화산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 방의 압력이 차서 마그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예. 정상부가 점점 부푸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화산 폭발이 임박한 많은 화산들에서 보이는 현상들인데요. 예. 이런 일들이 백두산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관측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과연 부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좀 논쟁이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러한 연구 결과들이 예. 발표된 결과가 있고 특히 이제 주변에서 높은 온도 같은 것들이 관측이 같이 되면서 네. 백두산이 실제로 분화에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그 화산 정사부가 부품과 동시에 네. 화산성 지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상승할 때 주변에 압력을 줘서 지진들도 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지진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발생하는 상황이 다시 안정화한 상태로 바뀐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볼게요. 징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런 징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주변의 온천 온도 이게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상승했다는 건데 아니 실제로 천지에 그러면 온도가 상승을 했어요? 천지의 온도라기보다는 그 천지 옆에 보면 이제 예. 강백폭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데 그 근처에 좀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네. 온천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온천의 온도가 한 69도 정도로 뜨거웠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최고 83도까지 나타나는 것 그래요? 같다라고 해서 이게 네. 왜 뜨거워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근처에서 대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도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기의 성분 중에 우리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배우신 분들은 제일 가벼운 물질이 수소고 그 다음에 헬륨이다라는 거 배우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 헬륨이라는 게 지구에는 잘 없고 태양에는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헬리오스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헬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헬륨이라는 이 원소는 지구에는 별로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천지 근처 백두산 인근에서는 이 헬륨의 농도가 일반적인 대기의 온도보다 7배 정도 많은 곳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륨이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네. 뭐 근처에 뭐 놀이공원에서 풍선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터졌을 것도 아닐 텐데 아마도 지하의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생성되었던 헬륨이 네. 이 지각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틈 사이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금방 백두산이 분화할지 10년 후, 100년 후에 분화할지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좀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간접 증거가 몇 가지는 있다. 네. 정도의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징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징후 한번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뱀이잖아요. 뱀떼가 포착됐다는 거예요? 네. 실제 지난 10월에 굉장히 수천 마리의 뱀떼가 뭐 지나가다가 막 차에 깔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당연하게도 뱀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것이 화산의 징조다, 뭐 전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는가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기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뱀이 땅 속에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여진들로 내부 구조가 좀 바뀌었거나 아니면 인간이 뭐 지금까지 측정하지 않았었지만 무언가 온도가 달라지고 화산성 가스가 나와서 얘네들이 네. 뭔가 불편함을 감지하고 딴 데로 가자, 우와 도망가자 하면서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많이 움직인다, 어떤 곤충이 갑자기 나타난다, 동물들이 막대로 움직인다, 화산이 임박했구나라고 해석할 건 아니지만 네. 기존의 어떤 커다란 분화의 이전에 보면 여러 동물들이 때로 이동하는 것들이 먼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뭔가 분명히 이상 징후는 있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두산이 폭발할 때를 가정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폭발한다면 실제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000년 전의 폭발은 밀레니엄 이럽션이라고 해서 폭발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폭발 지수가 한 7이 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 폭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100배 정도 규모가 더 낮은, 우리가 그 규모를 따질 때는 폭발 양을 가지고 좀 네. 따지게 되는데요. 화산 폭발 지수가 두 단위가 더 낮은 지수가 폼페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 전의 폭발 규모만 되더라도 네. 당시 폭발한 화산재가 동해를 가로질러서 북해도 지역에, 그러니까 홋카이도 지역이에요. 한 5cm 정도 되는 화산재를 쌓았고 지금도 그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로부터 유래된 화산재라는 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폭발량이 그 동해를 가로지를 뿐만 아니라 화산재 주변에서도 많은 화산재를 쌓을 정도인데 이 백두산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도 한 5m 정도의 화산재가 관측이 되거든요. 또 백두산 사면에서는 한 30m 정도 되는 예. 화산재가 보이고요. 그런 정도라면 엄청난 규모가 되겠지만 다만 백두산의 폭발이 매번 있을 때마다 그 네.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가 가상 영상을 한번 직접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보면요, 저렇게 초대형 분화를 일으키면 하늘 높이 화산재 기둥이 솟아오르고요. 천지의 물 수십억 톤이 한순간에 쏟아져서 저렇게 화산성 홍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화쇄류와 용암이 사방으로 또 퍼지고요. 대기에는 수증기와 황산가스가 가득 차서 결국에는 저런 산성비로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화산재와 또 가스가 태양빛을 가려서 보면 굉장히 어둡죠, 하늘이. 그리고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기근이 닥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초대형 폭발까지 이어진다면 몇 년간 이 북반구 전역이 냉해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곽재식 작가님, 한반도에 혹시 끼칠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용암이 바로 직접적으로 덮쳐가지고 있는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두산이 과거에도 폭발한 기록이 있고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도 백두산 폭발의 어떤 영향으로 활동으로 짐작이 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후기에 천화, 하늘의 불이 함경도 지역에 뭔가 닥쳐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대에는 그게 아마도 백두산 인근에서 화산 활동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
종합해 보면 직접적으로 화산에 용암이 미치는 그런 피해는 백두산 주변에 좀 제한적으로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폭발의 규모가 커가지고 거기서 분출되는 화산재 같은 것들이 좀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 2000년대 후반,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예.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한 번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그 비행기 항공교통 대란이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정도의 항공교통의 마비 사태가 일어나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화산재가 덮쳐오는 방향이 1000년 전에 일어났던 폭발처럼 동해안 쪽으로 간다면 피해가 좀 적겠지만 네. 만약에 인구 밀집 지역으로 많이 온다고 한다면 미세먼지 같은 더군다나 굉장히 뾰족뾰족한 작은 화산재 가루를 사람들이 들이마실 때 생기는 호흡기 피해부터 그런 화산재 가루들이 농작물을 덮쳐가지고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농업 피해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상 제작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그러니까 백두산 폭발로 땡땡이 멸망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땡땡. 곽 작가님 정답이 뭡니까? 저 이거 제가 타 방송에서 요거를 제가 주제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를 네. 이 설은 알고 있습니다. 뭐죠? 예, 정답이? 우리나라의 이 신라와 함께 대치했던 북쪽에 있던 고대 국가인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설이 90년대 한때 되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설의 신빙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90년대에 인기가 많았어요.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백두산에서 폭발한 화산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발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거란족의 침략으로 되게 한순간에 멸망을 했는데 이 큰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망하려면 뭔가 자연재해 같은 큰 난리가 있어야 될 거다. 예. 그런데 발해 멸망의 시기와 이 백두산이 1000년 전에 폭발한 시기가 가깝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설이 나왔는데 현대 좀 연구가 많이 진행돼 보니까 특히 2010년대 들어와서 영국 과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북한 과학자들하고 가깝게 일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과학적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시기가 가깝기는 한데 발해 멸망 후에 대폭발이 일어난 것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일 확률은 좀 작지 않을까 쪽으로 요즘은 좀 의견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홍 교수님 짧게 여쭤보면은 자, 2025년에 백두산 폭발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아직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이 백두산 폭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두산의 압력이 충분히 증가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현상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폭발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폭발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또 전문가의 의견 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백두산 화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